간단하게 판례 하나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 효력요건 좀 구체적인 거 어떤 거 있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갑이요 재건축 조합이었고요. 조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조합원들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근데 요쪽에가 을이라는 친구가 여기 2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개통이 됐지만 우리 그 구리 쪽으로 암사대교 있죠. 암사대교. 그래서 이제 암사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계획들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갑의 입장에서는 요 20평을 매수를 안 하면 아예 재건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사대교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뭐 한 거냐면요. 알받기 하는 겁니다. 알받기. 그랬고 참고로 이분이 연세는 저보다 더 있으시지만 제 제자십니다. 제자. 그리고 20회 우리 시험 때 수석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받기를 들어갔고요. 근데 참고로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보상해준 평당 보상가는 얼마였냐면 2천이었습니다. 2천에 살래? 안 팔겠죠? 4천, 5천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평당 7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은 이 땅을 사지 않고는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 7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매수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샀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우리 민법의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한 다음에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평당 7천만 원짜리 요 매매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요. 그런데 우리 민법의 138조를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이 여러분 뭡니까? 제일 전환이 뭔가 확실하게 오는 것은 성전환.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요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놓고 우리 민법에 있는 138조 요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7천만 원짜리를 평당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효에 가서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이미 올해까지 해서 3번의 시험이 출제가 됐지만 결국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판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암사대교 알받기 전환 사건. 중개업에서 알받기로 전환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환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쳐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7천만 원짜리에서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하려면 비록 무효인 계약일지라도 계약 자체는 있어야 전환할 수 있겠죠. 만약 계약 자체가 없다. 아까 우리가 성립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죠. 성립요건. 요것의 반대말은
불성립인데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실익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1단계로 성립 요건,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뭐 다양한. 그래서 1단계가 통과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성립 요건은 뭐냐면 계약이 있다, 계약이 체결됐다 라고 하려면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될 게 당모가지, 당목아지. 그래서 당사자가 존재할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정통적인데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로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참고로 저희 시험에는 거의 모든 문제의 끝에가 뭐라고 되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다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두 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판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다 라고 했으면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그러한 판례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이제 이렇게 요 세 개가 존재하면 계약은 성립했다. 1단계가 통과가 됩니다. 2단계로 가가지고 이제 체결된 내지는 존재하는 계약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그냥 두 문자 따면 권의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아까 사기당해서 의사표시 했을 때는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 능력과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부분은 이게 2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1단계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권리 능력이 뭐냐면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돼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말은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자들은요, 권리 능력이 없으면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하고, 요거를 2단계로 보는 사람들은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학설의 다툼만 있고 판례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런 말들이 무엇인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갑이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맹입니다. 그런데 TV에서 김건모 아저씨가 드론을 날리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생일날 드론 좀 사달라 해가지고요, 드론, 고가의 드론을 아버지가 사줬습니다. 아버지가 사줬다. 거기에 대해서 어른 누구냐? 이웃집 아저씨.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옵니다. 꼬맹이한테 아이스크림 건네주면서 요거 드론하고
바꿀까라고 했더니 요 꼬맹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웃으면서 끄덕끄덕 했다. 그러면 이 둘 간에 일단 교환 계약. 꼬맹이 사람이죠. 당사자. 그 다음에 각각 요거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이러한 법률적인 목적도 있고 끄덕끄덕한 거. 꼭 말로 하는 것만 의사표시 아닙니다. 액션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존재하니까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성립한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인데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라는 판단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의사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하고 들어가고 바꾸자라는 것은 교환 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청약 의사표시. 거기를 자기가 끄덕끄덕 하는 게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의미를 알까? 모른다. 그리고 이 결과, 만약에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자기는 들어온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얘가 알 수가 있을까? 없다. 그럼 얘는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의사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의사무능력. 요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그러니까 교환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의무 권리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는요. 의사능력이 없을 때 무효다라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법 조문은.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갑이 예를 들어서 18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그러면 18세의 갑이요. 부동산 소유할 수 있나요? 주식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을하고 1억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물론 아빠는 모르게. 아빠는 몰랐다는 말은 아빠가 얘가 이 파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처럼요. 미성년자가 아빠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때에는 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얘한테 취소권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동의는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잘했다 내 자식.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요거 대금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처럼 행위능력이 얘는 그러면 행위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미성년자는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방금 보십시오. 동의가 없으면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기가 힘든 사람. 그래서 요거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참고로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미성년자 나왔죠. 미성년자. 그런데 요 부분, 취소라는 부분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미성년자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미성년자. 그러면 벌써 우리요 취소할 수 있는 게 2개가 나왔네요. 여기 지금 아까 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제한능력 나왔고 자, 그래서 뭐 지금은 내용을 전체를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제작사강 우리 민법에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뿐입니다. 4가지 뿐. 그래서 이게 뭐냐? 제한능력.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착오. 여기에 사기, 강박. 근데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취소 사유는 딱 4개다. 제착사강. 올해 우리 시험 그 A형 첫 번째 문제에서 다음 중 무효인 것은 해가지고 5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4개가 뭐였냐면 요 제작사관. 애들을 풀어서 질문으로 풀어놨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이런 것들이 취사유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가가지고는 여기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 물론 우리 앞부분 오늘 저기 판서로만 했던 부분들 책 좀 읽어보고 쭉 가기로 하고 출발은 여기부터 이제 출발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률행위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눈 것은 뭘로 했냐면 동그라미 있었죠. 동그라미가 뭐였나요? 의사표시. 그곳에 개수와 방향. 떠오르십니까?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숫자 1개. 그 다음에 계약.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험상으로는 덜 중요하고 법률행위 분류 중에서, 종류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아마 200번 이상을 그릴 겁니다. 200번 이상을. 자,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라는 개념. 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여기 이제 물건 파는 거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해가지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했나요? 아까 매매 계약의 효과는 약속한 거 지켜라 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었죠. 소유권 취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일단 소유권 측면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결국에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말에 내지는 금요일 날 불금 때 친구를 만나자고 해가지고요. 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알딸딸해지시나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만나서 꺾어야 알딸딸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이게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다시 반대로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의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이거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것은 둘이 지금 했더니 이러한 권리들이 발생시켰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거를 채권행위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야 된다. 만나서 한 장 꺾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이 4월 1일 날 한 이 약속은 결국에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것. 그리고 갑하고 을이 6월 1일 날 이제 요거를 약속을 지키는 것. 이행을 하는 거 있죠. 이행을 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갑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 그냥 산 사람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날 만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을 뭐 소유권 이전 행위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소유권 양도다. 양도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 요거를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약속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그래서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아파트 어떻게 했어? 그러면 나 그거 처분했어.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 그거 처분해가지고 지금 나한테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한 불이익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행위. 네. 그랬고 요 처분행위. 그래서 요거를 처분행위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물권행위를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이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자, 소유권 넘겨주고 넘겨받는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 계약이다 또는 물권적 합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걸 하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러한 합의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고 우리 민법에는 등기까지 갖춰야, 매매했을 때는 등기까지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4월 1일 날 하는 게 의무 부담행위, 다른 말로 하면 채권행위, 그 다음에 6월 1일 날 하는 게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그럴 때 물권행위라는 말은요, 물권을 변동시키려고 합니다. 물권을 변동. 지금 여기서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소유권을 이쪽으로 지금 변동. 얘가 취득하고.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 물권 이외의 권리. 이해의 권리. 그건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하고 별개로 가령 갑이 친구 A한테 1억을 빌려준 게 있다. 1월 1일 날 빌려줬다. 그리고 언제 받기로 했느냐? 연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아까 갑어들한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 그런데 당장 연찰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 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연말에 A한테 1억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너 그거 8천에 사겠느냐? 그러면 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콜을 해가지고 8천에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채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콜했을 때 을이 그 채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약속만 했으니까. 그러면 6월 1일 날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채권을 넘겨주는 행위. 합의에 의해서 채권자를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채권 양도. 그래서 여기서 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 양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 요걸 넘겨주는 거니까 여기다 이 자리에다 뭐만 붙이면 됩니까? 채권 양도. 채권 넘겨버리면 갑은 채권이 없어져 버리는 불이익을 입는다 라고 해서 처분행위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결론. 그러면 처분행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처분행위는 처분권자가 하는 거죠.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소유권자? 그럼 세모. 채권 팔아가지고 6월 1일 날 채권 넘기는 것도 준물권행위에서 처분행위죠. 방금 물건 팔았을 때는 소유자죠, 소유자. 처분행위를 하려면. 채권 팔았을 때는 채권자. 그 채권자. 그러니까 결국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냐? 권리자. 소유권자. 다음 채권자.
아까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지상권 매매하고 지상권 넘겨주려면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 권리자니까 지상권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의무부담행위는 약속하는 거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런데 처분행위는 이 자체가 이행을 하는 거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처분행위에서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X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부담행위.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갑게 아니라 병소유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타인의 권리. 직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 병의 소유권.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매매는 유효할까? 그런데요, 제가 유효합니까 하고 물음표를 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해가지고 느낌표 이렇게 꽝 찍어버렸죠.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민법 569조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때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말은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인의 권리였어도 지가 아니었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여러분,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가령 여러분이요, 만약에 그 컴퓨터 하나를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홈쇼핑 업체를 들어가 봤다.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이트가 이렇게 뜨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있죠. 클릭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업체를 가보면은요, 용산이나 원효, 전자상 같은 업체 가보면 그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다시 한번,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사람 것일 때에는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가 여기에 유효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약속 지켜라. 약속대로 요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뭐 시험에도 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나중에 조문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기 거 아니어도 물건 팔면 됩니다. 팔면 된다. 그런데요,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넘겨주려고 할 때는 지한테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행을 6월 1일 날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을 해주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양도 같은 거. 여기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권리자. 그러니까 취득해서 쉽게 지가 권리자가 된 다음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처분행위를 하려면 처분권 또는 처분 권능이 있어야 한다. 결국 약속을 할 때는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 지가 아니어도 된다? 약속할 때는 지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때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6월 1일 날은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자만.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속할 때는 직거 아니어도 된다. 직거 아니어도 되고 넘겨주려면 직게 돼야 된다. 취득해서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앞으로 많이 그리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아까요 우리가 어떤 거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을이란 애가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띵동띵동 눌렀더니 을이 나왔었죠. 을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내 토지고, 너 이거 건물 철거해. 라고 했더니, 을이요, 등기부를 보여줍니다.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그런데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면, 갑이었는데, 2번, A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 3번, 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누구냐? 을의 남편. 을의 남편이 등기 관련 서류를 다 위조를 해가지고요. 위조를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고 그 다음에 요 A를 소유자로 믿은 을이 요걸 샀다라는 거. 되셨나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는 지금 A가 끼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갑이란 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란 애가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이제 여기 을 A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겠으니까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하고 등기를 격려해줬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갑소유의 부동산인데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이전한 다음에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날 다음에 6월 1일날 만나가지고 돈 받고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병은 을을 소유자로 믿었다. 그 말은 요 등기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믿었다는 걸 신뢰. 믿었다. 근데 사실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신했다. 오신했다. 이러한 병을 오신 소유권자라고 한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그거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였으니까 다시 여기서 을이 또 건물을 짓고 건물도 병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법률관계가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자, 여기부터 먼저 봅니다.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련돼서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은 을이 이런 사건들은 실제 거의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가족, 아들,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등기부 때 보면 원인이 매매로 돼 있겠죠. 둘 간에 아무런 원인이 없죠. 아무런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등기를 했어도 소유자가 아니다. 을이 병하고 체결한 요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4월 1일자 매매계약. 아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 약속하는 거, 의무 부담행위 하는 거 이거 할 때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 직거 아니어도 된다. 4월 1일 날은 직거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 매매계약 어떻게 됩니까? 유효. 매매계약은 유효. 그러나 6월 1일 날 한 요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요거는 얘한테 처분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 6월 1일 한 거, 요거는 무효.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은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게 병은요,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죠. 믿었다. 그래도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믿은 사람을 아직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주 많은 부분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이 매매가 요요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등기가 격려돼야 됩니다. 다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매 자체는 요요하는데 얘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죠? 매매는 4월 1일 하는 거고 6월 1일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얘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해가지고 3번에서 요 세 개는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일단 4월 1일자 매매 자체가 유효하여야 된다. 유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 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 계약을 위해서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결국에는 갑이 소유자여야 한다. 다시 한 번만. 처분행위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일단 처분권자 아니면 권리자. 그래서 대표적인 처분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 그거 팔고 넘겨주려면 채권자여야 한다. 그 다음 부동산 물건을 넘겨주려면 소유자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처분행위로 소유권 양도 요걸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방금 말씀했던 요 그림은 너무너무 많이 그리게 되는데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여기다가 위조 안 적어도요.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면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다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이번에는요.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라 1억 원을 빌리고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1억 빌리고 1억 대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런데 을이 1억을 안 갚으니까 병이 이 저당권을 실행했다. 그 말은 경매에 붙였다는 겁니다. 경매에 붙였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요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내고 경락을 받았다. 내지는 매각을 받았다. 또 매수하였다. 경매도 여러분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채무자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매매. 매도인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매매.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경락받은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아니 법률 규정인 경매에 따라서 매각대금 다 내고 경락받았는데 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가? 을이요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려면
아까 설정은 소유자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가 이쪽 반쪽을 떼서 넘겨주는 거죠. 반쪽을 떼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리 없죠. 없으니까 요 저당권 자체가 무효입니다. 저당권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인 저당권이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아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라 설정도 어떻습니까? 처분행위라는 거. 왜냐하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건 동그라미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고 설정한다는 것을 반쪽을 넘겨주는 거죠. 반쪽을 넘겨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였는데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매매한 경우에도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요 저당권 설정도 가발 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뭐 교재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지만 물권자는 처분상의 보호를 받는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처분상의 보호를 받는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 특히 왼쪽 그림, 요거는 수없이 그립니다. 수없이 그린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건 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두자. 빨리.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수백 번을 그리는데 50번, 100번 할 때까지 그때마다 그냥 깜빡 한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니까 빨리 이렇게 알아두시자. 그래서 결국 처분행위의 대표인 건 양도 설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한다. 소유권 포기는 대표가 어떤 거냐면 자기 물건 가지고 있는 거 한강에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상속 포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상속 포기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한다라는 게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반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람 부는 날 한강 다리를요 쓸쓸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뽑습니다. 이제 잊자. 그리고 이 반지를 한강에 던졌다. 여기 바로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라는 건 권리를 상실하게 돼가지고 불이익을 입게 되는 거. 그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처분권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결국 처분행위는 법률적 또는 법률상의 처분행위와 그 다음에 사실적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또 외우다 보면은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리고 나서 물권행위 가가지고 소유권 양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이런 식의 것들, 여기 쭉 적어져 있는 것들, 양도나 설정, 이러한 것들이 법률적인 처분행위고요. 사실상의 처분행위 또는 사실적인 처분행위도 있습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요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건물 철거. 아까 반지 한강에다 번져버리면 반지 소유권 없어져 버리죠. 건물 전부 다 철거해버리면 건물 소유권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서 불이익을 받았죠.
그 역시도 뭐라는 겁니까?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처분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철거도 처분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철거 처분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우리 와서 돌아와가지고요.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였다. 이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그러면 갑은 아까 우리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땅인데 딱 갔더니 건물 하나가 지어졌고 띵동띵동 눌렀더니 을이 살고 있었고 을이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고 그러면 요 을을 상대로는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 요 을이라는 소유자니까 을은 소유자니까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있다? 있는 사람에게 철거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눌렀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있다.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뭐가 없다?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없다. 이 건물의 철거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갖는 거냐면 건물 소유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중에 처분행위 하면 양도 설정 이런 것들을 외워가는데 이러한 법률적 처분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행위도 있다. 사실상의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건물 철거다. 이것도 처분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그 처분권을 뭐라고 부른다? 건물 철거 처분권. 철거 처분권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오늘 편서만 했고 안 봤던 부분 같이 좀 읽으면서 원숭이 혓바닥에다 동그라미도 좀 쳐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가르치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합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저하고 뭐가 좀 안 맞으면요 효율이 덜합니다.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합의 맞아야 됩니다. 합의. 그래서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 뭐였냐면 합의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년 11월 되면은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저녁반이다 보니까 작전은 어떻게 짰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차는 민법은 저랑 그냥 같이 가시면 합격하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